안녕하세요. 비코리아 조민아 선교사입니다. 6회 이제 오늘 여기 선교 컨설팅인데 제가 이제 저도 몇 년 이렇게 참가를 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배우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영어권 쪽에 많이 이렇게 치우쳐 있었는데 그래도 사회의 다른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듣고 또 중요성을 이렇게 습득을 하면서 또 많이 이렇게 균형도 잡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그 발표는 이 코비드-19 상황하에서 저희가 어떻게 했는가, 또 미래에 저희 비코리아가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가겠는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죠. 코비드-19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는가가 첫 번째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사역의 현지화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비사역을 현지화 나갈 것인가. 어차피 코비드 상황이든 코비드가 연관이 안 된 상황이든 선교사역을 현지화해 나가야 되는데, 이 현지화라는 것이 코비드 상황에서도 또 중요한 의제로서 또는 하나의 그 방법으로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코비드-19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같이 보면요. 전 세계 저희 사역지 중에 대면 세미나가 가능한 곳은 두 군데입니다. 지금 보시는 베트남하고 그다음에 탄자니아, 동아프리카 탄자니아가 대면 세미나가 전면적으로 허용이 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코비드 상황을 잘 대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이제 대면 세미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탄자니아 같은 경우에는 코비드가 있는데 정부에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기로는 코비드가 있는데 정부에서 코비드 프리를 선언을 해서 모이고 있어서 사실 좀 위험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북베트남을 맡고 있고 남베트남은 비월드 쪽에서 맡고 있는데 22개의 센터가 제대로 가동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맨 밑에 이제 탱화라는 곳에 있는 센터가 이제 소수 종족 위주로 있었기 때문에 조금 코비드 보호 차원에서 못하고 있다가 하반기에 열려가지고 이제 그 센터도 이제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22개 센터가 정부의 허락을 받고 잘 운영이 되어져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비료 훈련을 받고 있어서 전혀 코비드의 영향을 안 받은 지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면 세미나가 부분적으로 허락된 곳들도 있었습니다. 뭐 이게 중국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지나서 부분적으로 허락이 됐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우간다라든지 또는 그 코트디부아르나 가나 같은 곳도 부분적으로 허용이 되어져서 세미나가 대면 세미나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대면 세미나가 허락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세미나가 이렇게 전체로 바뀌었던 곳들이 중동의 카타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또는 인도, 또 몽골, 또 한국에서도 그렇고 필리핀 또는 미국, 그다음에 중남미로 가시면 과테말라나 엘살바도르 같은 곳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대면 세미나 허용되지 않아서 온라인 세미나로 전환되어져서 사역이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사역하는 지역의 반 정도가 세미나를 그대로 진행을 했고, 다른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은 휴강을 한 상태입니다. 그쪽은 학생들이 일단 기기가 없어요. 이런 어떤 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 같은 것이 없고,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돈을 내고 사용을 그 데이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만한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었던 분들이 부분이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네팔 또는 방글라데시, 가난한 나라들이 되겠죠. 그런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세미나를 하지를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저희 한국에서 하는 기도 모임 온라인으로 변환해서 지속적으로 모이고 있고요. 또 저희 선교사들은 중국이 이제 코비드가 처음에 많이 브레이크아웃 컸을 때 그때 다 철수를 시켰고, 그 외에 모든 선교사는 선교 현장에 지금 다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미나 할 수 있으면 세미나 하는 것이고 또 세미나 하지 못하는 경우는 저희는 이제 학습서라든지 그게 중요하니까 학습서를 번역하고 수정하고 세미나 자료를 개발하는데 많은 것 같은 시간들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주위에 우리 비와 관련된 사람들 중에서 목회자라든지 그런 학생들 가운데 생계가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오늘교회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저희들이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어떻게 현지화를 해 나가는가에 대한 좀 실질적인 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워낙 이제 현지화를 위한 현지인 사역자 대회를 저희들이 작년에 이미 계획을 했었습니다. 10월 말에 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 목적은 비현지인 지도자들에게 비사역의 현지화의 필요성을 설명을 해주고 또 현지화 계획을 스스로 이렇게 세우도록 하는데 거기에 이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참석 대상은 우리 한국인 선교사 인도자뿐만 아니고 현지의 선교사 인도자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제주도의 JX 센터에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요. 장소 아까 말씀드린 대로 JX 29 센터에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코비드 때문에 이렇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이걸 변경을 해서 10월 26일부터 이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11월 30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영상과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행됐던 내용들은 뭐 비월드 총재가 인사말도 있고 강의, 제가 이제 강의 현지화를 해야 하는 이유와 현지화 방법에 대해서 녹화를 해서 강의를 보내서 그걸 시청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한국 카타르 인도가 이제 현지화 이제 성공적입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현지화가 되어져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 성공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는지 사례 발표하는 영상들도 녹화를 해가지고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워크숍을 현지에서 하는 거죠. 현지인들이 지금 현재 그 비사역이 얼만큼 그 나라에서 현지화가 되어졌느냐라는 걸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곳도 있고 또 앞으로 될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워크숍은 그럼 앞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현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짜는 건데 역시 이것도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11월이 지나고 12월쯤에서 저희들이 권역별 모임을 해서 어떤 현지화 측정한 것과 현지화 계획을 좀 서로 나누도록 하는 것 같은 시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지화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지화 전략을 수립하는데 첫 번째는 현지화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다른 선교기관에서도 현지화 이야기를 많이 하고 토착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아마 이런 그 방법론은 아마 거의 같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기준에 따라서 현재 어느 정도 현지화가 되어져 있는가를 평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현지화를 이룰 것인가 계획을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제 기준을 사실 정하는 것이 사실 가장 어렵고 복잡하고 또 완성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저희가 시험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텐데 첫 번째 기준에서 중요한 것이 분야입니다. 분야라고 하는 건 큰 덩어리를 의미합니다. 아까 이제 그 마이클 프로스트의 한 말에 따르면은 교회는 월십이 있고, 그다음 커뮤니티가 있고, 그다음 디사이플십이 있고, 미션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 이 네 가지 분야가 필요하겠죠. 네 가지 분야에서 현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분야입니다. 큰 덩어리 분야. 그리고 한 분야는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분야를 현지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배라고 한다면은 예배에도 많은 요인들이 있죠. 찬양팀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진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인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각 요인마다도 그것을 요인이 현지화가 되어졌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기준들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측정 기준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측정 기준 중에서도 어떤 거는 이것이 없으면 현지화가 안 된다
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현지화되는데 꼭 필요하진 않지만 이것이 되면 좋다라는 상대적인 기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과 상대적인 기준을 나누는 작업이 또 필요하게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화는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립자치자전이 되어지면은 현지화가 되어지지요. 자립이라는 것은 재정적인 자립입니다. 재정적으로 자기네가 스스로 그 셀프 서포티브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자치라는 것은 행정적인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그 사역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게 행정적인 것이고, 자전은 이제 사역이죠. 사역인데 이 사역에 있어서 또 두 가지가 관여가 됩니다. 인력, 사람 또는 그걸 누가 해나가느냐, 현지 사람이 그걸 키워줘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언어입니다. 또는 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죠. 그 언어 전달 수단에 대한 부분도 현지화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한국말을 쓰지만은 뭐 코트디부아르 같은 데는 불어를 쓸 것이고, 그다음에 베트남을 쓸 테니까 그 언어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사역이든지 기본적으로는 이 5가지 영역들 여기서 보여지는 첫 번째는 언어, 두 번째는 인력, 세 번째는 행정, 네 번째는 재정, 다섯 번째는 사역이라는 5가지 분야가 현지화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사역에 관계없이 모든 어떤 사역이든지 이렇게 이 5가지 분야가 현지화가 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희 비사역 같은 경우에는 언어는 거의 이제 학습서입니다. 학습서가 그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력은 그걸 학습서에 써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저희들이 이렇게 대처를 해서 이 5가지 분야가 이제 현지화되면 현지화가 되겠다라는 것 같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서 이게 분야고요. 그래서 각 분야마다 이제 특정 현지화를 측정하기 위한 요인들, 학습서가 이제 번역이 되어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가르치려면 인도자 지침서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또 번역이 되어져야 되고 출판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다음에 인도자 같은 경우에 인도자와 또 인도자들이 얼마만큼 경험을 했느냐라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 같으면은 지도자, 행정, 조직구조, 정책, 시설 등이 많은 요인들이 여기에 관련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재정 같은 경우에 세미나비, 헌금, 재정의 현지화율 같은 것들이 또 현지화에 측정하는 데 필요한 요인들이고, 사역은 세미나, 학생, 세미나 수, 얼마나 세미나가 많이 일어났는가, 또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를 했는가, 그다음에 국내에서의 사역은 어떻고 해외에서의 사역은 어떻고, 또 학습서를 번역해받는 그런 경험이 있는가 등등이 현지화를 측정하기 위한 요인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각 요인을 측정하는 기준인데, 지도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 측정 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를 맡은 현지인 지도자가 정해졌는가, 좋은 지도가 정해지면 현지화시키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회를 맡을 가능성이 있는 현지인 지도자는 있는가, 만일에 사회를 맡을 현지자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사회를 맡을 가능성이 있는 지도자가 있느냐, 이따 몇 년 안에 사역을 맡을 것으로 예상하는가, 그 현지인 지도자는 영적으로 성숙하냐, 또는 다스림의 은사가 있느냐, 지도자는 다스림의 은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 하나님 명백한 은혜를 하나님의 성공적으로 해본 경험이 있는가, 뭐 여러 가지 다른 그러한 그 배우자는 사역에 도움이 되는지, 지도자의 가정은 경건한지, 또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가, 그 나라에서 비사역 방해 거쳐하기 이스라엘 같은 지도자 그룹이 있는가, 또는 그들 그 지도자 그룹은 영적으로 성숙한가라는 등등 지도자만 하더라도 측정 요인, 각 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그 중에서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들을 이렇게 나눠낼 필요가 있고요. 좀 넘어가죠, 빨리. 그래서 그거를 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조금 여기는 행정 쪽에 대해서 표를 맞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빨갛게 뭐 나오고 이제 녹색으로 나온 거는 절대치와 상대치 뭐 그런 것들을 합한 거의 점수들이에요. 그다음에 또 인도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학습서에 대한 부분들, 뭐 번역되어지고 출판되어지는 거 체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정에 대한 부분, 또 사역에 대한 부분도 나오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점수화 시키고 나면은 여기서 이제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세 개의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죠. 절대치에 대한 것, 그러니까 그 절대 요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상대 요인에 관한 것, 맨 오른쪽은 전체 요인을 다 합한 겁니다. 그래서 각 그 그래프마다 빨간 펜타곤이 조금씩 크기가 틀리죠. 절대치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서 현지화가 안 일어나니까 굉장히 만점에 가깝습니다. 상대치는 그에 비해서 빨간색이 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반 정도에 있잖아요. 그거는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큰 현지화는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저런 게 이제 표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다 통해 가지고 현재를 한번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현재 분석을 해봤을 때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나라들이 다 표시가 되어져 있고, 그래서 90에서 100%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국하고 카타르입니다. 90에서 100%가 지금 되어져 있고, 80%대가 둘입니다. 인도하고 중국입니다. 인도, 중국이 현지화가 80%고, 그다음 70%가 네팔이라든지 그다음 베트남이라든지 또는 케냐, 가나 같은 곳이 70%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데이터를 얻었고요. 요까지는 이제 현지에서 해가지고 온 것이고 앞으로 것들은 이제 좀 계획인데요. 앞으로 이제 이번 달 중에 해야 됩니다. 계획을 해야 되는데 현재 계획도 단계별로 취약 분야가 뭐냐를 발견하고 그 취약 분야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 아까 이제 뭐 분야 기준 뭐 요인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그걸 거꾸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강화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전략 개발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A 컨트롤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만 여기서 보면은 이 어둠인 부분이 행정 부분이 굉장히 빨간색하고 까만색하고 그 그래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현지화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그래프 A이기 때문에 절대값의 절대 요인에 대한 같은 그래프거든요. 요거가 안 되면은 현지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취업 분야가 이게 이 부분 행정 부분이 약하구나. 그럼 이제 그 행정 부분에 어떠한 요인 때문에 얘가 이렇게 약한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대값이니까 제가 동그라미 이렇게 빨갛게 친 건 절대값 그 부분들이고요. 거기에서 두 값을 봐야죠. 오른쪽에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는 만점이고 왼쪽 거는 현재 값을 매긴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2번 같은 경우에는 0점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앱솔루트한 절대적인 요인이지만은 0점이라 이런 얘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약하다는 걸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약한 것이고, 그럼 약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지도자에 가는 겁니다. 지도자가 누군가 있느냐에 6점을 주긴 줬는데 6점을 줬지만은 누군가 특정된 사람이 없어서 이제 이 평가를 못한 거기 때문에 그 질문들을 여기다 옮겨 적고 그걸 통해 가지고 목표를 정하는 거죠. 거룩한 성품을 지니고 있고 다스림의 인사가 있는 비사에게 헌신한 현지인 인도자 지도자를 구체화한다라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될 겁니다. 타당 목표가 될 겁니다. 그 목표가 나왔으면 네 번째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연도의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2021년에는 우리가 현지인 인도자 중 거룩한 성품과 다스림의 인사가 있는 현지인 인도자 4명 이상을 선택할 비위원회를 형성하고 각 지도자 특성 지역 책임자를 임명하고 이렇게 되고 2022년에는 4명 중 2명을 위원회가 현지위원회가 선택을 하도록 하고 2명의 더 많은 지부 행정을 맡기고 2명의 정기기도회를 조직하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2023년에는 비원회가 2명 중 1명을 주지도자로 다른 1명을 부지도자로 세우도록 하고 모든 지부 행정을 이행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완성된 건 한국 하나고요. 올해 완성되는 곳이 2나라가 있습니다. 카타르하고 인도는 올해 완성입니다. 이제 올해 선언을 할 것입니다. 완성됐다고 현지하고 완성됐다고. 그다음에 2022년에는 중국하고 미국이 이제 현지화가 될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에는 가나하고 케냐하고 이렇게 되면은 각 어떤 지역 거점들이 현지화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또 이렇게 사역해 나가는 중심 거점들이 확보가 2023년까지 된다고 보여지고요. 2024년에는 더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나라들이 또 현지화가 되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2025년에는 이런 나라들, 브라질까지, 그다음에 2030년에는 다른 지역도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이 또 사역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지화를 진행해 나갈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또 이것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이 나갈 방향일 뿐만 아니고 성교단체로서 또 나라의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